어떤 회기에서든 의미 있는 역전일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투사적 동일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와의 상호작용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이 전부이다. 강렬한 감정은 절대적이며 자기와 타인은 조각난 부분들로 축소된다. 추상적 사고 능력은 멈춘 채 구체적 사고만이 가능해지며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만연해진다. 치료자는 환자의 내적 드라마에서 무의식적이고 정서적으로 부담스러운 역할을 맡고 이를 통해 환자와 의사소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며 이로 인해 필수적인 진단적, 임상적 고려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는 데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요컨대 나무는 볼 수 있지만 숲은 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투사적 동일시가 환자와 치료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장악해버리면 치료는 환자의 내적 세계에 살고 있는 대상들과 관련된 위기에만 집중하게 된다. 성공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려면 이처럼 정서가 지배하는 무의식 수준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투사적 동일시는 환자와 치료자가 분석적 공간에 진입할 수 있는 상태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런 상태가 되면 환자와 치료자는 함께 환자의 요구를 돌이켜보고 그런 욕구가 환자가 실제로 외부 대상들과 맺는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 볼 기회를 갖게 된다. 옥디니 기술의 뜻이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 분석적 경향이 늘어나면 환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심리적 공간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든다. 궁극적으로는 환자와 치료자 사이에 존재하는 분석적 공간이 환자의 내적 드라마를 경험해보는 치료적 무대가 된다. 그러나 경계성 환자와의 치료에서는 이러한 분석적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뉴라틱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보더라인 레벨의 환자들은 이런 스페이스가 잘 안 나온다는 게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고사이칼로지스트들은 이런 보더라인 레벨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정신분석적인 방법, 기법으로 되지 않고 지지적인 치료나 이런 다른 치료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정신분석이 아니라 심리치료로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분석과 심리치료를 구별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분석적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각자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서로 대화가 가능한 이런 입장이 된다면은 이게 가능한데, 그런 분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는 게 대부분 보더라인 환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뉴라틱한 환자들에게는 해석적인 접근들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 사람의 심리 내적인 어려움들을 같이 토론하고, 그래서 작업동맹이 일어나서 같이 이렇게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보더라인 환자들의 경우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 합리적인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분석적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적 공간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분들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치료자가 무의식 수준의 정서적 의사소통 방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는 분석적 공간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때 지도 감독이 하나의 길을 열어주고 치료자가 받는 개인 정신치료가 또 다른 길을 열어준다. 지도 감독은 환자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개인 정신치료는 치료자의 자기 이해에 중심을 둔다. 이 책에서는 임상치료 과정 중에 치료자에게 일어난 무의식적인 투사적 동일시가 지도 감독 과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분석적 공간은 무의식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실제로 지도 감독 과정 중에 환자에 대한 치료자의 무의식적 반응을 발견하면 이를 통해 풍부한 진단적, 임상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치료자와 환자가 주고받은 소통의 정서적 강도는 치료자가 지도 감독자에게 치료 시간에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약화될 수 있다. 그러면 분석적 공간에 대해 조금 더 인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 이 기회를 통해 치료자와 지도 감독자는 환자의 행동이 유발하는 생각과 반응을 치료 회의에서보다 훨씬 자유롭게 다루어 볼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지도 감독에서 조성된 분석적 공간은 그 후에 환자와의 작업으로 옮겨가며 역전이의 존재와 활동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분석적 공간에서 작업하는 치료자는 자신이 환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환자에 의해 창조되고 주조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도 감독자도 치료자가 일으킨 투사적 동일시뿐만 아니라 치료자가 제시한 임상적 관찰에 의해서도 자신이 창조되고 주조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도 감독자는 특정 순간에 해당 치료자와 환자에게 일어난 방식을 체험하게 된다. 지도 감독자는 개인적인 심리적 반응을 치료자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역전이의 교차 상태 및 치료적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도울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이득을 얻게 된다. 내담자와 상담자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 투사액 동일시가 강렬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분석적인 스페이스가 나오지 않게 통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느끼는 정서나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조금 훈련이 되신 분들은 이 경우에 바로 행동하지 않고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것을 자기 안에 컨테인하면서 소화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내담자에게 필요하면 정서적인 어떤 피드백이 필요하면 정서적인 피드백을 하기도 하고 상태가 조금 좋아지는 어떤 다른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해석적인 접근이 가능하면 해석적인 접근도 하겠지만 우선 첫 번째 내담자의 상태를 잘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컨테인하면서 그걸 소화해내야 되는데 이게 객관적인 역전이와 주관적인 역전이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기의 히스토리, 자기 문제 때문에 나오는 역전이는 무조건 자기가 이걸 해결해야 되고 이러한 역전이는 환자에게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주관적인 역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나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객관적인 역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프로이드가 봤던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역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논리가 틀린 게 아니에요. 프로이드가 우리는 역전이가 느껴지면 분석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이 얘기예요. 주관적인 역전이 얘기죠. 객관적인 역전에 대한 이론은 프로이드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 객관적인 역전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생겨났는데 내담자가 가진 것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상담자가 많은 정서적인 체험을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너무 양심적으로 훈련된 사람은 이게 다 내 문제야. 내 주관적 역전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라고 그 책임을 자기 것으로 다 가져가는 순간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내담자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남의 것 가져다가 다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 내담자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내가 겪는 역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전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담자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학습한 이론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여러 가지 교훈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 이분을 내가 만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분이 가지는 온갖 정서나 어떤 불편함 이게 다 내 것이라고 우겨버렸으니까 그럼 저분은 어떤 분인지 내가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담 안에서는 자기가 살필 수 없는데 임상 감독이나 컨설테이션, 슈퍼비전이나 컨설테이션에서는 자기 안에 있었던 정서나 내담자와 관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내담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토론되기 시작하면 자기는 자기 안에 갇혀서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을 자기의 슈퍼바이저나 경우에 따라서 저는 집단 슈퍼비전을 많이 하는데 자기 동료들도 참여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피어 슈퍼비전까지 피어 컨설테이션이나 슈퍼비전까지 겸해요. 저는 보통. 그러니까 제가 하는 슈퍼비전 우리 목요일에 하는 케이스에는 그 케이스를 가져온 부분과 그리고 오늘은 케이스를 발표하지 않지만 다른 동료들이 같이 이 케이스의 슈퍼바이저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 슈퍼바이저 역할을 내가 하긴 하지만 피어 슈퍼바이저도 언제든지 질문하고 같이 자기 의견을 필요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면 상담자는 자기 안에 자동적인 방어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방어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보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방어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보면 보인다는 얘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정서라는 게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해요. 보드라인의 경우에. 왜냐하면 보드라인 레벨에 있게 되면 대상들이 쪼개져 있고 자기도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플리트이거나 스플리트 아브젝트라는 얘기. 그러니까 파편화된 대상, 분열된 대상, 그리고 분열된 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몇 조각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되는 정서도 복잡해요. 혼란스러워요. 그룹 슈퍼비전에서 제가 체험하는 것은 이분의 역전이나 또 환자의 전이 정서, 또 주 감독자인 제가 픽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다 픽업하지 못한 정서 같은 것을 피어들, 동료 임상가들이 같이 피드백을 해줘요. 그러다 보면 전혀 엉뚱한 얘기처럼 서로 상반된 정서들인데 어떨 때는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느끼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정서도 있지만 이분이 내적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하쉬한 어떤 대상, 어머니 대상이나 아버지 대상이 느끼고 있는 정서가 경우에 따라서는 나오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러한 역전이를 다 픽업해야 되지 못하는데 주 감독자 이외에 피어 감독자들이 같이 도와주시기 시작하면 실제로는 어느 한 슈퍼바이저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다양한 정서들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룹 슈퍼비전이 경우에 따라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개인 슈퍼비전도 중요하지만 그룹 슈퍼비전만 가지고도 경우에 따라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때 어려운 게 그룹 슈퍼비전이나 아니면 1대1 슈퍼비전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거의 임상 수준의 관계가 또 일어나요. 거기서 또 전이 역전이가 일어난다. 슈퍼바이저하고 슈퍼바이지 간에도 만만치가 않아요. 슈퍼바이지 쪽에서도 어떤 분은 아주 건강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약간의 뉴라틱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드라인 레벨에서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슈퍼비전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머추어한 분의 슈퍼비전에서는 작업 동력이 쉽게 일어나니까 편하게 어떤 얘기든지 다 정서들을 함께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보드라인 레벨인 분에게는 이분하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분의 역전이 문제를 다루다 보면 결국 역전의 분석은 우리가 슈퍼비전이라고 하지만 슈퍼비전 속에는 어널리시스가 포함이 된다. 결국은 분석이 일어난다니. 왜냐하면 역전의 분석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분석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분석에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항상 전이와 저항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감독 자체가 분석의 일환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상담자의 정서를 다루지 않고는 이 케이스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담자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주된 것은 상담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서나 생각들, 이 혼란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슈퍼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물론 내담자 이슈가 같이 따라오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담자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역전이들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그 역전이를 다루다 보면 이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한 분석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분과 수용할 수 없는 분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슈퍼비전에 오시는 분이 어떤 심리 상태가 보드라인 레벨에 있다고 한다면 슈퍼바이저가 하는 얘기가 해석적인 접근으로 들리는 경우는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자기를 비난한다고 느낀다. 그렇게 되면 이 슈퍼바이저가 자기가 칭찬받을 얘기만 하고 야단 맞을 것 같은 얘기는 안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 버려요. 제가 처음 갔을 때 한국의 슈퍼비전이 이런 상식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슈퍼바이저는 상담자가 가져온 케이스를 가지고 뭔가 코멘트를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뭘 고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쪽에 비중이 가다 보니까 여기 실제 임상가는 자기가 가장 불편하고 힘든 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슈퍼바이저가 봐서 괜찮은 얘기, 특별히 시비가 걸리지 않을 얘기만 계속 하게 되면 슈퍼비전에서 실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슈퍼비전의 인바이러먼트 자체가 권위적인 인바이러먼트인지 자유스럽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인바이러먼트가 우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피어가 함께 참여하는 그룹 슈퍼비전에서도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피어하고 지금 케이스를 발표하는 분하고 관계에서도 피어 슈퍼바이저가 하는 얘기를 소화해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경우는 피어가 하는 얘기를 고깝게 듣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케이스를 하고 있고 내가 이 케이스를 누구보다 잘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런 반응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 피어가 다시는 이분한테 코멘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속에서도 슈퍼바이저의 성숙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슈퍼바이저가 성숙도가 약한 경우는 임상 감독을 통해서도 돕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기가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은 슈퍼비전에서도 큰 도움을 받는데, 아직 자기의 그 개인 분석이나 자기의 성찰 능력이 약한 분들, 특히 어떤 보드라인적인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분들은 실제로 임상가로서 활동하기 굉장히 힘든 게, 본인 스스로도 성찰할 능력이 약한 데다가 슈퍼비전을 하더라도 그 슈퍼비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도 조심스러우니까 함부로 얘기를 또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임상가예요. 임상가가 어떤 레벨에서 자기를 잘 후견내고 있느냐가 가장 크리티컬한 거죠. 여러분들이 동료들에게 조언을 해서 혼난 적은 혹시 없는가요? 그 전에 이제 블렌턴필에서 공부할 때 피어 그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상담자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내담자 같은 입장으로 이야기를. 그런 수준이 예.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동료들이 자기는 이제 상담자가 되어 있고, 근데 그 상담자가 이게 좋은 관계의 상담자가 아니라 상당히 지시적인 그런 상담자가 되어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가 상담했다고 말하고 막 그러는데, 들어보면은 저렇게 상담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그걸 막 혼내키고 그럴 수도 없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그거를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서 막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니까 논쟁이 벌어지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걸 또 제3자 입장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물론 그 당시에 그 이야기한 사람들이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 싶은데, 피어 그룹 간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뭐랄까요? 내가 이제 여기서는 내가 그 감독자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싶으니까 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막 해버리는 그런 모습. 말을 막 해버리는 게 이제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어 간에 싸움이 번지는 일이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은 딴 사람들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도 걸릴까 싶어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조용해져 버리고 피어 그룹이 피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지도 감독은 감독자의 또 감독자의 감독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도 감독과 자문이라는 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에는 현대정신분석을 따르는 연구소들이 꽤 많아요. 특히 뉴욕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 현대정신분석을 창안한 스파트니스라는 분은 이분이 90세가 넘게 99세까지 살았나? 사셨는데, 자기 학생들이 젊어서부터 이분이 완전히 은퇴하고 거의 8, 90대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것들이 과거에 분석했던 제자들하고 분석 슈퍼비전을 하다가, 어떤 면에서 이제 저도 체험하는 게, 분석이나 슈퍼비전을 쭉 하다 보면 분석과 슈퍼비전은 결국 하나예요. 그래서 분석 안에서 슈퍼비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같이 가기 때문에 이분은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자기 제자들하고 이렇게 서로의 얘기를 나누면서 분석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 얘기하는 수보 비전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류하면서 사셨어요. 대부분의 정신분석가들은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끝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의 성찰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케이스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보 비전들이 필요하고 한데, 원래 페렌치는 수보 비전과 임상 분석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치료자에 대한 분석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보 비전이라고 하는 게 따로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교육 분석 안에서 수보 비전까지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결국 페렌치는 그 소수자였기 때문에, 소수 그룹이었기 때문에 요즘 정신분석이나 이런 데서는 교육 분석과와 수보바에서는 절대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금과옥조 같은 게 생겼는데, 사실은 훈련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수보 비전을 받는 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일리가 있긴 하지만, 이제 분석이 깊어지거나 수보이 깊어지면 교육 분석과 수보 비전은 거의 구별해낼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보 비전 안에서 사실은 분석이 일어나요. 자기가 만나는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자기가 성숙해가는 과정이 그게 분석이거나 수보 비전이가 결국은 같다. 결국은 내담자를 돌보는 거죠. 내담자의 케이스는 결국 나의 성숙함을 통해서만 이분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를 통해서 야기되는 이슈들을 다루는 것 자체가 자기 분석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에 대한 분석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 분석이나 이런 분석에서 또 그분들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닌데 괜찮을까요? 내 케이스에서 제가 지금 머리 아픈 케이스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하면 언제든지 저는 그 케이스 자체가 당신의 분석이니까 여기 분석이라고 해서 케이스는 얘기 안 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요. 이 슈퍼바이저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많은데, 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도, 아이디어를 모을 때 브레인스토밍 할 때 그 기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일단 그렇죠. 아이디어를 모을 때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하다 보면은 항상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 카테고리를 항상 나누다 보면은, 그 카테고리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뭐 가타부타 말이 많아져서, 우리가 지금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는 건지, 아규먼트를 하고 있는 건지, 막, 그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슈퍼바이저나 뭐 피어 그룹, 뭐 이렇게 만나서 한다 그래도 항상,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만난 어떤 건에 대해서, 제가 상담하고 있는 어떤 건에 대해서 슈퍼바이저나 그 피어 그룹에게 그렇게 의사를 전달하면서 스스로 제가 전달자가 아니라 그 문제의 당사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슈퍼바이저에게 그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되게 위축되거나 좀 소심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마음속에서 하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료 그런 경우가 목회자들이나, 가끔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네네. 이게 교류가 안 된다는 얘기 대부분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느꼈던 감정은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그 케이스에 대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포장을 할 때는, 의도하지 않지만, 제가 어떤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은 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를 제 스스로 커버하기 위해서, 제 다른 의견을 섞어서 케이스를 약간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슈퍼바이저의 그런 자질과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슈퍼바이저를 요청했을 때의 그런 뭐 그 만약에 제가 요청을 했다 그러면 저의 그런 정서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슈퍼바이저의 네, 심리 상태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슈퍼바이저가 얼마나 개방적으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우선 가장 크리티컬한 것일 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 슈퍼바이저가 어떤 보드라인 레벨에서 조금 포합적인 레벨로 갈 수 있는 상태냐가 또 중요하죠. 네. 그래야지 왜곡이 없이 케이스가 제대로 잘 전달이 되면서 상호 간에 진짜 도움이 되고 서로 간에 학습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분석에서도 똑같은데 세이프티가 먼저예요. 안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났을 때 거기서도 임상에서 도 제일 중요한 게 내담자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때 그걸 오히려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담아주는 상담자여야 하는데 내담자가 사실은 오늘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아 왜 그랬어? 라고 야단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자기 불편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게 된다. 이게 똑같이 슈퍼비전에서도 패러렐로 일어나요. 그래서 슈퍼비전의 환경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이게 개방적이었느냐에 따라서 실제 슈퍼비전을 받는 이분이 자기 내담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움을 보장할 수 있는 상담자로 기능하느냐고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쪽에서 해결 안 된 사람은 다른 쪽에 가서도 계속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패러렐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기 어렵지만 병행적으로 일어난다. 내가 내담자하고 관계에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꼭 상담자하고 슈퍼바이저하고 관계에서도 내가 어떨 때는 그 내담자가 된 것처럼 돼버리고 상담자가 내 마음이 돼가지고 막 야단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그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서로 표현하고 그것을 함께 탐구해 나가는 이런 개방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슈퍼비전이라는 게 뭐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져주는 이런 판결기관이 아니라 판결하는 장소가 아니고 임상가가 자기 임상 케이스를 자유스럽게 표현하면서 격려받고 지지받으면서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같이 머리를 짜내는 과정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비난하거나 혹은 판단하는 세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묘하게 어떤 우리 한국의 컬처하고도 관련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슈퍼비전은 굉장히 하시한 분위기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꼭 무슨 통찰을 여러 개 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렇지 않고 미국식으로 했다가 무슨 슈퍼비전이 전에 나는 의아한 반응. 제가 처음 한국에 가서 슈퍼비전 했을 때 내가 느꼈던 게 슈퍼바이저가 뭐 좀 얘기를 해줘야지 라는 느낌 같은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통찰을 막 주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슈퍼비전에서 자기가 혼날 것을 두려워하지만 한쪽에서는 혼이 안 나면 슈퍼비전 받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혼도 나고 이거 잘못했다고 막 해주면 오늘 슈퍼비전 제대로 받았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 정서를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그게 신앙 상담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제가 대학생 때도 제가 그 교회 대학부 회장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갔다 온 복학생으로서 이제 대학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이가 조금 들은 편이거든요. 근데 회장이 된 거는 좀 케어하자는 뜻으로 됐는데 그러면은 케어 대상이 누구냐면은 저랑 같이 일하는 임원들이 케어 대상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보내지니까 근데 누가 뭐라냐면은 제 일 똑바로 못하는데 혼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일 안 하겠다는 애를 갖다가 케어하려고 데려다 놓고 일을 시켰으면은 뭘 기대하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일을 잘하길 기대하면은 아예 데려오지를 말았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상황에서는. 근데 처음에는 봐주는 것 같다가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그런 식이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뭐냐면 혼내야지 지도력 있는 것 같이 되고
혼나는 걸 당해야지 지도받은 것처럼 느끼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작은 조직에서부터 뭐 상담에서 학교의 공부까지 만연해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을 안 내키면은 너는 회장으로서 무능력하다, 이 소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혼을 내고 혼이 나고 하는 거가 우리가 어떤 심리적으로 보면 이게 가피학성이란 말이에요. 공격성이. 공격성이 만연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혼을 내는 것에도 쾌감이 있고 혼이 나는 것에서도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묘하게 메소키스틱한 것, 피약적인 만족을 얻는 케이스들이 꽤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우리의 정신분석의 이런 영역뿐이 아니고 여러 사회 영역에서 누군가는 힘을 휘두르고 또 한쪽에서는 지배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오히려 만족을 얻는 이런 묘한 이러한 만남들이 도처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병리적인 현상인 거죠. 사회적으로 거기서 오는 손실들이 꽤 많아 보여요. 네, 저도 실제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이런 어떤 가피학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 역시도 거기에 대단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나도 분석 좀 열심히 받아야겠다. 이제 저는 이제 본의치 않게 가끔 이제 상담을 조금씩 할 때가 있는데, 하고 나서 생각을 하면 항상 드는 게, 아차, 이거 순전히 100% 나의 역전이 감정인데, 순전히 나의 공격성으로 세상을 적당히 이렇게 잘라가면서 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수법이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관계에서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조금 더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는 도처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 간의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서도 일어나죠. 군대에서도 일어나죠. 그게 지휘 감독한다 이런 속에서 감독이라는 용어가 쓰여 있잖아. 근데 감독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오소리테리한 권위적인 감독만을 우리가 감독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 용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도하고 감독한다는 이런 개념이 만연돼 있는데, 조금 더 우리의,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기본적인 관계가 우리가 얼마나 민주적인 훈련이 돼 있느냐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나이가 많거나 지식이 많다고 해서 더 프리미엄을 가진 존재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상황이 모든 것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학식이 적은 사람이나 각각 다 나름대로 귀한 존재들이고 서로 어느 쪽이 더 잘났고 못났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사는 방법이 다르고 아직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 가치 있고 가치 없고 어떤 사람의 통찰이 더 우월하고 우월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매여서 나를 인식하고 또 상대방을 인식하는 패턴이 누구에게나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스러움을 상실한 상태라는, 어떤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프리덤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거기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똑같은 레피티션이, 이게 반복이죠. 이걸 반복 충동이라고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죠. 반복 충동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불가의 세계는 카르마죠. 업이죠. 그 업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윤회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복되는 행동, 특히 반복적인 행동, 우리는 반복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삶을 우리가 반복을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한다면 이게 카르마인 거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대로 살면 되는데, 어떤 것은 그게 좋은 규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데도 뭔가 거기에서 얻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패턴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그 패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 충동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우리 삶에 건강하지 못한 측면이 계속 반복되거나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아내는 일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불가에서 얘기하는 업을 해소시키는 거라는 것도 윤회라는 과정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현생 속에서, 현재 사는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카르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하자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한번 정해진 것은 뭐라고 할까요? 관성의 법칙에서 한번 내가 가진 습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지배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토매틱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 AI로서 사는 거죠. 뭔가 주입된 프로그램에서 살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나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런 요소가 있으면 이걸 성찰을 할 수 있어야 그걸 스탑시킬 수 있는데, 이 성찰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사람도 깊이 성찰을 하면 자기를 해치거나 남을 해칠 수 없는 건데, 그냥 이게 깊은 통찰이 아니고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뭐 그런 거지 라고 그냥 사람들은 깊이 인식하려고 하지 않고 깊은 정서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이겠죠. 여러분들, 제가 습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옛날에 코비가 쓴 뭐 7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있었죠. 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가 하는 그 친구의 책에 내가 한번 매료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뉴욕에서 워크숍 하는데 워크숍 가서 거기 가서 강의 듣고 무슨 수료증도 받고 했던 아주 오래전 기억이 있는데, 그 인지 행동적인 측면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무슨 규칙을 세우고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하면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어떤 정서 문제나 이런 것을 다루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자기 성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어떤 이론들인데 우리가 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프 헬프 북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자기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가 허망한 것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아주 초기 옛날에는 카네기의 어떤 인생론 뭐 이런 것을 심취된 적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코비의 얘기를 듣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강의를 해본 적도 있고, 뭐 이런데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깊이 우리의 마음의 무의식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에 있는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잡초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잡초의 위에 드러난 부분을 잘라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지나면 다시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해결된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